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계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계엄이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가동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이란 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조항인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엄령은 정말 심각한 상태일 때 선포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몇 차례 언제 계엄이 선포되었을까요? 대한민국 계엄 선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 선포된 이승만의 계엄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있던 제14연대를 제주도로 투입시키려고 했으나 제14연대 내 잠입해 있던 남로당의 당원들이 1948년 10월 19일 14연대를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날 20일 순천에 있던 중대규모 하나도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인데요. 여수 14연대와 반란 세력은 인근 보성, 벌교, 구례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날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란군 토벌전투사령부를 조직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계엄령이었죠. 단 이때의 계엄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이 아닌 여수와 순천 일대에 국한된 계엄령이었습니다. 반란은 약 일주일 후 27일 진압되었지만 계엄령 자체는 이듬해 1949년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주도의 4.3 항쟁도 격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한해서 1948년 11월 계엄을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전국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는 언제였을까요? 6.25 한국전쟁 때죠. 계엄이란 자체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니 전쟁이 벌어지면 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 임시수도했던 이승만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헌법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선제였는데 국회에 이승만 지지 의원들이 절대다수가 아니었던지라 국회의원 투표 간선제 방식으로 가면 대선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여겨 이승만은 국회에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 방식으로 대선을 바꾸자는 직선제 개헌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바로 부결시켰죠. 물러설 수 없었던 이승만은 1952년 5월 느닷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전국에 계엄을 선포한 첫 선례였죠. 이승만은 계엄군과 부산의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폭행 후 연행해버렸습니다.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국무총리 장택상은 야당의 대표 의원들을 만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 요청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협박했고, 끝내 잡아둔 야당 의원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야당 대표들은 개헌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개헌을 가결시킬 때도 이승만은 계엄 상황이라며 계엄군으로 하여금 임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겁박했습니다. 7월 7일 결국 이승만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2차 헌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날 7월 8일 66일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죠. 이어 전쟁이 끝나고도 7년 후였던 1960년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4월 19일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처음엔 가장 시위가 격렬했던 서울 한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곧이어 전국 대상으로 계엄을 확정했습니다. 끝내 민주화 운동을 이기지 못한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했고 부통령이었던 이기붕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간 이승만 개인의 독재를 보장해주던 헌법을 다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개헌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 6월경 대통령 대행이었던 허정이 계엄을 종료하였죠. 그 다음 계엄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자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윤보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여부를 물었고, 윤보선은 계엄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내전으로 절대 번지면 안 된다며 쿠데타 진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 장도영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국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에 성공했고, 오전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은 윤보선에게 계엄령을 강요했습니다. 윤보선은 계엄령 선포의 시기를 놓쳤고 쿠데타 세력이 계엄령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윤보선은 쿠데타 세력의 강요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계엄사령관이 되었고, 박정희는 6.25 전쟁 때의 명장 장도영을 앞세워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5.16 때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린 계엄령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선포한 첫 사례였죠. 그 다음 계엄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60년대 3공화국 시절, 박정희가 일본과 한일 수교를 불합리하게 체결하려고 하자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 한일 수교는 외교적 굴욕이라며 한일 수교에 반대하는 6.3 항쟁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계엄군을 서울에 투입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때 대학생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고려대 총학을 이끌고 있던 이명박 학생이었죠. 계엄군은 수많은 대학생과 정치인들을 체포해버리면서 시위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고, 약 60일 후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계엄은 한국 계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상계엄이었던 4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본디 비상계엄은 어떠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그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였으나 1972년 10월 17일 아무런 특정한 사건 사고가 없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남북 통일을 위한 개헌 작업이 필요하다며 계엄령에 따라 모든 정치 활동 목적에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였으며, 각 대학교는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는 휴교령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은 계엄에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렸고, 계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당연하게도 부정선거로 찬성 91%를 기록하며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헌된 헌법이 유신헌법이었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국민들의 총선 투표가 아닌 대통령 추천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를 장악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보다 더 위에 둠으로써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라는 특별명령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대통령의 연임 제한 자체를 없애버렸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진 않던 박정희의 유신 정권이었지만 1979년 YH 여공 사태와 박정희의 김영삼 제명 사건을 두고 그간 유신 정권에 품고 있던 불만이 터져버렸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반독재 시위, 일명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의 규모가 매우 크자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날 10월 17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 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박정희를 총으로 쏘아 박정희를 시해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대행이 된 국무총리 최규하는 박정희가 암살당한 바로 다음날 10월 27일 기존 부산과 경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계엄선언관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계엄사령관 정승화 총장은 이 기회에 군내 존재했던 사조직 하나회를 멀리하려고 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하나회의 수장이자 당시 보안사의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버리면서 서울을 장악하고 쿠데타에 성공했죠. 박정희의 죽음으로 전국적으로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서울의 본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12월 12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하자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위가 더 격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 계엄을 해제하긴커녕 기존의 비상계엄 조치를 더욱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상 계엄 결정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장관들을 불러놓고 무장 군인들로 포위하게 한 다음 계엄 조치를 확대하도록 압박했다고 하죠. 당연하게도 전국적으로 계엄 조치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가 다음날부터 격해지자 전두환은 광주를 본보기로 학살을 해버렸고, 1980년 8월 16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죠. 완벽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전두환은 1980년 10월 자신의 독재를 위한 개헌을 공포하였고, 1981년 1월 15일 자신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창당했으며 얼마 후 1월 24일 계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1979년 10월 부마항쟁 이후 발동되었던 비상계엄이 약 1년 반 만에 계엄이 종료되었죠. 많은 분들이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때 계엄령이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6월 민주화항쟁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혁명 당시 계엄령 선포가 검토는 되었다고 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죠. 즉 1981년에 종료된 계엄이 마지막 계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년 뒤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새벽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약 6시간 만에 끝난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기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보통 대통령들이 독재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부터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계엄을 종료시키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랍니다.
헌법상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하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은 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적의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이 구금하려고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엄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개인적인 이유로 선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이적단체 혹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설마 그런 대통령이 있지는 않겠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